예, 오늘은 제4장 화폐제도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 다음 주에 출장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그 녹화 영상을 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장은 제2부 고전학파 이론 중에서 장기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5장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7장에서는 이제 실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4장의 화폐제도, 5장 인플레이션, 7장의 실험 문제들은 고전파의 장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에는 케인즈 이론과 고전학파 이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크게 대별이 된다고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고전화폐의 특징은 임금이나 물가가 신축적으로 이제 조정이 될 만큼 긴 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균형 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항상 완전고용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고용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완전고용 GDP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제는 항상 그 완전고용 GDP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4장, 5장, 7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4장에서는 화폐제도 개념, 정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선 화폐라는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의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화폐는 대개 이제 세 가지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화폐 기능은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구입하는 대가로 화폐를 제공하게 되죠. 이 경우에 이제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러한 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이 화폐가 된다는 것은 화폐가 이제 그만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쉽게 빨리 현금으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교환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일치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예컨대 그 화폐가 없이 물물 교환을 한다면은 서로 원하는 그 상품의 종류라든지 시기 장소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그 거래가 형성되는데, 화폐가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그 필요가 상호 일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이제 대폭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편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화폐의 기능은 가치 척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거시경제학 책은 한 권에 2만 원이다. 뭐 핸드폰 가격은 뭐 80만 원이다 할 때, 이 2만 원, 80만 원은 화폐의 가치 척도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 화폐 기능은 가치 저장 기능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이제 한 달 뒤에 그거 5만 원을 쓴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우리가 5만 원어치 가치를 화폐를 통해서 저장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자산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억셉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제 수용하는 그런 자산의 하나가 화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러한 화폐가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게 되면 애초에 화폐는 지금과 같은 그 지폐라든지 동전이 아니고 과거에는 상품 화폐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품 화폐라는 거는
그 상품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뭐 대표적인 게 금인데, 금과 같은 상품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금과 같이 그 자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이 화폐 기능,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상품 화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퍼져 있었던 금본위 제도, 골드 스탠다드인데, 이 금본위 제도에서는 오늘날의 그 지폐라든지 동전 기능을 했던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본위 제도에서는 이제 금 원석을 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 금의 순도라든지 무게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이제 금 동전을 제조해서 그 금 동전을 가지고 예컨대 어떤 물건 값은 금으로 따지면 뭐 몇 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측정하고 또 금을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이제 가치 저장이 되고 또 개인이나 기업 간에 또는 국가 간에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금환을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금본위 제도고 따라서 이 금본위 제도에서는 금이라는 상품이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그 대표적인 그 상품화폐, 이거는 뭐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상품화폐의 어떤 일상적인 예로 나치 수용소에서의 담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87쪽에 보면 사례 연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 담배가 일종의 금본위 제도에서 금과 같은 상품화폐 기능을 했다. 이런 그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포로 수용소에 이제 그 적십자사에서 포로들을 위해서 각종 음식물, 옷, 담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급해 주는데 사실은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음식이나 옷이나 담배를 지급한 게 아니라 대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옷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수용소에서 담배가 이 화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와이셔츠 한 벌은 담배 80개 피다. 또는 뭐 여기 그 옷 세탁 가격은 담배 2개 피다. 이런 식으로 담배 개피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 척도 역할을 했고 또 이제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담배를 대신 그 결제를 하는 교환의 매개수단 역할을 했고 또 이제 담배를 갖고 있으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가 뭐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있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담배가 말하자면 일종의 상품화폐에 해당한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러한 그 상품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환지폐, 오늘날의 지폐가 이제 불환지폐인데, 불환지폐로 이제 발전을 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금환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분실 염려도 있고 그 금을 계속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 금이 달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금 증서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금 증서를 말하자면 민간으로부터 금을 받고 이 내가 정부가 이 당신의 금을 뭐 온지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금증서를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정부는 언제든지 그 해당하는 금을 바꿔주는 이렇게 이제 이 금증서 종이로 된 증서하고 실제 금을 바꿔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태환한다 그래요. 태환 뭐 금을 금 증서를 금 실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금이 불편하니까 금 증서가
그 말하자면 금 지급을 보증하는 금 증서가 금환을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이라는 실물이 정부 은행에 보관이 돼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증서를 갖고 다니면서 그 증서를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꼭 뭐 금이 실물로 있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라는 실물이 없어도 그냥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면은 종이 증서 하나 가지고 뭐 충분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실제 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는 오늘날의 지폐, 말하자면 불안 지폐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여러분들 그 88, 89쪽에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인 얍이라는 섬에서 말하자면 지름이 12자, 12자니까 3.6m가 되는 돌바퀴니까 뭐 굉장히 크고 무겁고 이제 운반하기도 어려운 그런 돌바퀴, 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페이는 일종의 상품 화폐가 되죠. 근데 이 상품 화폐 가지고 뭐 결제를 하고 교환을 매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운반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금증서와 비슷하게 이 페이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는 증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증서가 이제 유통이 돼요. 유통이 되면서 이제 실물인 페이하고 증서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바퀴가 뭐 태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소실이 되더라도 청구권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교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꼭 뭐 실물이 필요한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증서와 마찬가지로 그 페이에 대한 청구권 증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는 가운데 이제 결제 수단으로 억셉트 인정을 해주면 그 종이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불안 지폐가 이제 탄생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불안 지폐는 그래서 우리가 법정 불안 지폐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그렇지만 이제 실물하고 불안 교환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지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날의 지폐 동전인 법정 불안 지폐가 탄생했다. 자 이러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뭐 가상 화폐다, 디지털 화폐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 굉장히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층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이 90페이지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내지 디지털 화폐라고 뭐 화폐라는 이름이 붙긴 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화폐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90쪽에 사례 연구에 이제 이 맨큐 교수의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화폐가 될 수 있으려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는 가운데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그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진정한 화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간주할 수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처음에 그 만들어졌을 땐 한 개당 가격이 5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1년 뒤인 2010년에는 뭐 5센트에서 그 책에 보면 39센트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2011년에는 1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으니까 뭐 1년 사이에 5센트에서 1달러면 사실은 지금 보면 뭐 그거밖에 안 돼 하지만 배수로 따지면 20배가 올라간 건데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그 비트코인 최고 가격이 6만 달러 가까이 갔었습니다.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오늘 보니까 한 4만 4,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2010년에 5센트에서 출발해서 6만 달러,
불과 이제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짧은 기간에 5센트에서 6만 달러, 최근에 뭐 많이 떨어져도 4만 5천 달러 약 엄청난 그 변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또 혹시 그 투자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컨대 이 뭐 우리 교과서는 뭐 몇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가치 척도로 안정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그냥 엄청나게 그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제 가치 저장은 뭐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생각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뭐 4만 5천 달러에 사놨다가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10배, 100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치가 변동할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가치 저장 기능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 저장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억셉트하는 그러한 자산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찬반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그 가치 저장 수단 내지는 자산 그러니까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의견이 굉장히 많다. 뭐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또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는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통화 공급과 이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중앙은행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되겠고, 또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페드 해가지고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러한 그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통화 공급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을 우리가 모니터리 폴리시, 금융 정책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MS는 머니 서플라이에서 통화 공급은 M 바 이렇게 되는데 바는 뭐라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변수다. 뭐 그런 의미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변수다. 그래서 이 정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을 관리를 하는데 통화 공급,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팽창, 금융정책, 머니 익스펜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화폐 공급을 감소시키는 통화정책, 이거는 이제 긴축 금융정책, 머니 컨트랙션과 또는 타이트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긴축 금융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그 금융정책 수단이 뭐냐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픈 마켓이라는 건 일종의 열린 시장이다, 개방된 시장이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개시장인데 이 공개시장은 그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고 파는 시장을 그냥 공개 시장이다, 오픈 마켓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 국채 매입 매각 행위를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 매입한 대가로 돈을 시중에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돈이 지급이 되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이러한 국채,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통화 정책을 우리가 팽창 금융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을 하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에 있는 그 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한국은행에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이 통화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이 가로 안에 있듯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경우는 긴축 금융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그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이 챕터의 후반부에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통화 공급 관련은 금융정책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통화 공급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통화 공급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지표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통화량을 측정하는 통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런 그 통화 지표를 우리가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유동성은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현금화를 쉽게 페널티 없이 쉽게 현금화를 해서 결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유동성, 리퀴더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우리가 자산을 한번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자산을 유동성 크기 순서로 쭉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현금.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지폐라든지 동전, 이거는 현금 자체가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지폐를 뭐 지갑에서 꺼내든 또는 뭐 가까운 데 있는 ATM기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인데, 기업이 주로 이제 수표를 발행할 때 쓰는 당좌 예금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ATM에서 돈 뽑아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뽑아 쓰는 건데, 그 예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죠. 자, 이 예금도 지갑에 있는 현금만큼은 아니지만 뭐 주변에 은행 ATM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현금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인데, 만기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예금을 불입하거나 이제 적금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만기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필요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깰 수가 있어요. 깨서 현금을 로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깨게 되면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현금화 하는 데 따른 페널티, 이가 이제 있게 되기 때문에
정기 예적금 같은 것들은 요금을 예금보다는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안 쓰지만 CD, 양도성 예금 증서, RP라고 해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고 금융채 이러한 그 예금 증서나 채권들 이런 것들은 정기 예적금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종의 금융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은 잘 거래를 하지 않는 채권들, 중앙은행이 발행한 국채, 국고채라든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또는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이런 채권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전에 그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팔 수는 있겠지만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그 시세 이런 것들이 그날그날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만기 전에 그 팔게 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현금화 하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부동산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은 뭐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그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려면은 뭐 즉각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한 달, 두 달, 토지 같은 거는 뭐 몇 년씩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이 왜 이렇게 그 유동성이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팔고 싶으면 그냥 주식시장 오픈돼 있을 때 팔면 돼요. 팔자 주면 적당한 가격에 내면 그 즉각 팔리니까 뭐 현금화가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주식을 팔면은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일단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 지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이틀 정도는 뭐 별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팔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만큼 채권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굉장히 그 뭐 헐값이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엄청나게 페널티를 무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 주식은 현금으로 팔아서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어려워서 유동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시세가 나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그 유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 순위에서 어느 정도 이 순위에 있는 금융 자산까지 우리가 통화로 포함을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통화 지표가 갈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통화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표가 M1, 또 M2, LFL 네 가지 지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M1은 이름 자체가 협의 통화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다. 그 다음에 M2는 광의,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통화다. 자, 이런 얘기고 LF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인데 옛날에는 LF 대신 M3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L은 광의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이 L은 굉장히 그 포괄 범위가 가장 큰 그러한 그 통화량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M1은 보면 협의 통화니까 굉장히 통화량에 포함되는 그러한 그 자산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자, 요 M1에 포함되는 그러한 자산 앞에서 우리가 그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그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유동성이 높았던 현금. 여러분들 그 지폐라든지 말하자면 동전 이 현금 통화하고 결제성 예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제성 예금은 예금이긴 하지만 결제 목적으로 이제 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컨대 그 앞에서 설명했던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여러분들이 그 ATM 가서 언제든지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요금을 예금 또는 수시 입출식 예금 해가지고 MMDA, 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 또 MMF라는 것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요즘은 그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크,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토스뱅크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토스나 카카오뱅크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토스뱅크의 그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보통 예금 갖고 있는 거는 이자 지급이 거의 없죠. 거의 이자가 0%죠. 근데 이제 토스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것들은 연 2% 이자를 줘요. 2% 이자를 주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거를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죠. 일종의 여기는 없지만 그 토스뱅크의 뭐 어, 어카운트 같은 것들 2% 이자를 주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그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더 포괄적으로 결제성 예금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여기서 얘기했던 그 유동성이 가장 높은 현금과 요금을 예금 요 두 가지 자산을 포함한 통화량이 M1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M1으로 정의할 때는 그 통화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그 교환의 매개 수단 중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 저장, 가치 척도에서 그 교환의 매개 수단, 지급 결제 수단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통화 지표가 M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M1보다 조금 더 그 포괄 범위가 높은, 더 넓은 그런 통화 지표는 M2, 광의의 통화인데 요거는 이제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수단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 정기예금, 적금, 뭐 부금 이런 것 중에서 만기가 2년 미만인 만기가 뭐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그 정기예금, 적금, 부금 요거는 만기가 이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적금 뭐 2년 미만인 것들은 그 이상 뭐 3년 뭐 5년 되는 정기예금 적금보다는 쉽게 어떻게 현금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기가 2년이 안 되는 정기예금, 적금, 부금 이런 것들이 M1에 더해서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나 뭐 위안화든 뭐 해외여행 갔다가 그 미처 쓰지 못한 달러나 그 위안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위안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주자의 위안예금 그다음에 시장형 금융상품에서 CD나 환매 조건부, 채권 표지원 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것들 뭔지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서 금전 신탁 수익증권 또는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 저축 등등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실적 배당을 해주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되는 것이 M2다. 자, 그 다음에 조금 M2보다 더 범위를 넓히면 LF가 있는데 자, 이 LF는 M2 좀 전에 설명했던 M2에서 그 만기가 2년 이상인 정기 예금, 적금, 부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채,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LF가 M2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여기는 보험회사하고 증권회사의 그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의 보험계약 준비금이라든지 판매조건부 채권 또는 장단기 금융채 고객예탁금.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어카운트에 돈을 일단은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객예탁금이죠. 예, 그 생명 보험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보험회사 보험금이라든지 증권회사 고객 예탁금 이런 것들이 이제 LF에는 이 화폐의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범위가 높은 L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LF에다가 국채, 지방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이 포함이 돼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정부채, 기업 발행한 회사채, 또 기업이 발행한 기업보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그러한 그 통화지표가 광의 유동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M1, M2는 협의 통화, 광의 통화해서 통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비해서 LF는 통화가 아니고 유동성, L도 광의 유동성, 유동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M1, M2 둘 중에 하나를 지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M1은 그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대개 이제 통화량 그러면 이제 M2를 많이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LF하고 L은 뭐 이렇게 이 지표, 통화 지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동성 지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화지표, 이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지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던 그러한 해설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M1, 현금 통화 플러스 결제성 예금, M2, M1 플러스 2년, 2년 미만의 기타 정기 예금 적금 부금. 그래서 요거 M1, M2는 예금 취급 기간, 만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고요. LF는 이제 M2에서 아까 얘기한 2년 이상의 예적금, 그다음에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예금 취급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LF는 예금 취급 기간 플러스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LF에서 이제 정부 기관 기업 발행 채권이 포함된다 그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통화 발행 주체로 따지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플러스 정부 기업까지도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통화 지표를 M1, M2, LFL을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통화 지표 내지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 이 어떤 통화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통화지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경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실물 경제의 밀접성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 가능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통화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점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실물 경제와의 밀접성도 높이면서 통제 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 지표가 가장 바람직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경제의 밀접성을 높이자니 통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자니 실물 경제의 밀접성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이 두 가지 기준 사이에 어떤 일종의 상충 관계,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상충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의 밀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포괄 범위가 넓으면 돼요. 여기서 있듯이 L은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L은 실물 경제와의 밀접성이 가장 높아요. 반면에 이제 M1은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밀접성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반면에 이제 M1은 가장 그 포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통화 지표가 되겠죠. 반면에 L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를 한국은행이 컨트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채권이나 기업 채권을 한국은행이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현실 경제와의 밀접성은 굉장히 높은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블리티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양자 간의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M2가 적절히 이제 그 포괄 범위도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그 관련성도 있고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컨트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M2를 통화 지표로 관리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나 많은 선진국에서 과거에는 그 M2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통화량을 관리하는 통화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는 그 M2를 관리하던 그 통화 정책을 정책 금리를 컨트롤하는 통화 정책으로 통화 정책의 그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래서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그 많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2003년 훨씬 이전부터 이제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그럼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을 대부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통화량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금리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컨트롤하는 정책과 통화량을 관리하는 그러한 통화 정책과는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제 최근에 통화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금리를 컨트롤하려면은 그 이면에서 통화량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되고, 정책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첫 번째 타겟으로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서 통화량을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통화량이 이제 중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여러분 알기 쉬운 경제 지표가 2019년에 나와서 2017년 데이터 우리나라 통화와 유동성 지표 포괄 범위 해서 실제 데이터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M1, M2, LF, L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은 뭐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을 테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 M1은 현금 통화 요구 예금 수시 입출 예금에서 2017년에 조 원이니까 약 850조 원이 됐었고 M2는 여기에다가 정기 예적금 2년 미만 뭐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 배당 금융상품 등등이 포함돼서 2,500조 원. 이건 뭐 M1하고 M2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 1,500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LF로 가면은 여기 2년 이상 장기 금융 상품하고 보험회사하고 증권사가 포함이 되는데 M2하고 LF 차이 보면 1,000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이제 LF하고 가장 포괄 범위가 높은 L을 보면 또 3,500조 원, 4,500조 원에서 1,000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 이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실제 통화 유동성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그 92쪽에 이제 박스에 보게 되면 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과연 화폐로 포함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 쓰는 거는 화폐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는 지불 수단이 아니고 지불을 연기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면은 그 음식점은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에서 일단 돈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에 대금을 지급하진 않지만 음식점은 그 카드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뭐 한 달이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결정거를 이제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잖아요. 이거는 신용카드는 지불 수단이 아니고 지불을 뭐 한 달이든 얼마든 그 일시적으로 연기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는 화폐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용카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 체크카드를 쓰는 즉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은행 그 어카운트에서 그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불 수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와 같이 지불을 연결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예금 그 구자에서 돈이 그 순간에 즉각적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로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화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화폐로 간주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용카드는 현금 화폐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바꾸는 데 그런 측면에서 그 신용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화 신용카드는 이 지불을 연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현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민간 부분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 수요, 화폐 수요인데 그것이 화폐 수요를 줄이게 돼요. 이제 화폐 수요가 신용카드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제 신용카드가 없을 때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는 화폐는 아니지만 통화정책, 화폐정책의 어떤 효과를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화폐의 기능,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